그 다음은 주변국 관계예요. 이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변국 관계에도 우리가 영향을 잘 미쳐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요, 1대1로를 갖다가 추구하면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들어서 1대1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대1로가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냐면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1970년대나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국력상으로도 미국에 필적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70년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카드를 사용해왔고, 탈냉전 이후에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부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은 했지만 언젠가는 미국에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했다는 것은 중국을 대륙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아시아의 대륙 세력이다. 그런데 1대1로의 내용은 뭐냐면요, 1대는 육지를 통해서 가는 거고 1로는 해양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중국이 해양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충돌하는 거죠. 미국은 스스로를 해양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과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대제국을 운영했을 때도 해양 세력이고, 미국도 해양 세력으로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10개씩이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해양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미 1대1로 이전에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기를 갖다 놓으면서 중국의 의도를 의심했던 거죠, 미국은. 그랬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 들어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해양 세력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리밸런스, 재균형적 전략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국제 전략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너무 많이 갖다 놨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그 중심 무게를 옮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스, 재균형 전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1기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2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집권을 했으니까 2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태 재균형 같군 한데 우리 인도까지 끌어들일 거야. 그래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으로도 이제 쿼드 국가, 그러니까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네 나라라고 해서 쿼드라고 하는데요.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동맹국,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도 참여 요구가 본격적으로 가해질 건데, 이러한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거.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고, 그런데 관세만 물리는 거 가지고는 한계를 느꼈으니까 중국의 첨단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첨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화웨이라든가 일부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들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가 임기가 마지막 해가 될지 아니면 다시 2기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에 영향을 미쳤어요.
따라서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풀어갈 때 북한이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미국하고도 조율을 하고 중국하고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의 로드맵과 비핵화 수준과 단계가 이 정도 되니까 북한이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경을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났고 그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6월 말에 다시 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5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3차예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김정은이 6월 20일경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다시 북경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나온 용어가요. 북중 간의 전통적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가고 그게 뭐예요? 북중 간의 전통적 우호 협력은 과거 동맹 관계였거든요. 여전히 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은 아직도 있어요. 동맹 조약은.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복원하겠다 한 거죠. 뭐였겠어요?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중국이 나를 후원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미국 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그거 원하느냐? 당연히 안 원하겠죠. 왜?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니들 도울 테니까 너희들의 비핵화 협상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빼는 수준의 논의를 진행해라.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막는 노력을 실패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중 관계는 계속해서 좋은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안 되고 남북 관계 안 좋고 북미 관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와 협력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현 시점에서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2018년에 정책적 실수로 인해서 더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다. 그 점을 알면서 우리가 북한을 접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에 매달리듯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만나주세요 하는 접근은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기 때문에 한국이 제재 틀 내에서 지원하는 거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한다고 하면 만나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국제공조는 완전히 깨지는 거고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 정세를 알고 접근해라. 그렇다면 굳이 북한의 저자세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이 주변국 관계가 북한 문제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부분은 워낙 협력이 진행된 게 없어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경제는요, 당시에 좋은 비전만을 이렇게 나왔어요.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해서 남북 협력도 확대하고 한국, 북한,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뭐 환동해 협력이라고 해서 동해를 낀 나라끼리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환서해 협력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과 북한과 중국 간이 또 경제 협력을 하자 한 화려한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제안이 나왔는데 정말로 요즘 젊은이 표현대로 일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로 비핵화라든가 실질적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요 경제 협력은 어느 것도 진행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환상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면은 결국 깨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정책만큼은 냉철한 판단 하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이상적인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평화체제 로드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이 쌓이고 주변국의 다자안보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싱가포르 수준으로 다원화시키고 외부 안보 불안은 뭐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니까 단계적으로 해소시키는 거죠. 사실 싱가포르는 이상형이라고 넣은 게 어려운 거죠. 왜? 싱가포르는 그래도 선거를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북한은 아마 김정은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할 텐데, 아무튼 독재 체제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적어도 중국 이상의 그런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상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을 적용시키면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거는 초이상적인 로드맵인데요. 빅뱅 로드맵이에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 계신 이근 교수님께서 야, 이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전략적 결단을 한 거야. 야, 우리 중국식으로 바뀔래? 한번 비핵화 빨리 하고 우리 경제성장 빨리 하겠다. 그럼 북한 통지기부도 개편하고, 그러한 아까 제가 비핵화의 여러 가지 로드맵을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번에 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프로세스는요, 제가 적은 거 최소한 4년 이상 걸린다고 한 건데 1, 2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빅뱅 로드맵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화, 중국에 편입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북한은 고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와 중국 경제가 일체화될 수 있다. 뭐냐면은 마치 북한 경제는 중국의 속국처럼 중국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북한 제재가 없었을 경우 2017년, 18년 초까지 나타난 건데 뭐냐? 북한 경제는요, 중국 경제의 하청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천연자원은 중국에 팔고, 북한의 노동력들은 북한의 봉제공업이나 중국의 봉제공업이나 이런 것에 하청을 받아서 뭐 의류 만들고 손목시계 같은 거 조립하고 그런 하청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이류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사실 지금 점점 더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중국화되면 중국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경제적인 기회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대중국 정책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나마 찾아본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요,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대화로 풀어라 하는 원론적인 그 3단계 해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북중 경제가 일체화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 통일을 생각하면 상당히 나쁜데요. 도발은 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은 뭐냐? 그래서 강조를 해서 피해야 할 엔드 스테이트라고 제가 기술을 했는데, 최종 상태인 거죠.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 채 경제 제재가 해소돼서 중국식 권위주의 핵보유 국가로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한국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이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국의 하나의 정책 기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10년 후든 20년 후든 다시 고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주한미군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전략적으로 북한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할 엔드스테이트가 이거고,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께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연계해서 한반도 2022년, 당시 이 책을 쓰었던 시절에는 정말로 이런 2022년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기술했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족하신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있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답글 다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들어가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한 달경 후에 탑재되고 한 달 후 정도에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반도 2022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